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헐벗었던 어려운 시절 우리 선조들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강을 자랑했던 그 당시 축구도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애국심과 헝그리 정신으로 최강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하는 시간은 오로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뛰는 스포츠 경기를 지켜볼 때뿐이라는 자조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정도가 낮아지는 만큼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도 떨어지는가 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은 개최국 프리미엄 외에 매우 특수한 요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세계 랭킹은 현재 50위권을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 50위권의 팀이 16강에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도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높은 수준이었으면 좋겠고, 축구에 대한 사랑 역시 큰 행사가 있을 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축구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이 관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는 유명하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박상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축구는 참 잘한다 그랬고, 또 일제 시대에 또 그 경평 축구 있지 않았습니까? 축구가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그 일종의 통합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가 별로 없던 시절에 상당히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했었는데, 축구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축구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 올림픽 때 축구 경기는 뭐 저기 끝나는 날 마라톤 행사와 더불어 결승전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축구가 거의 국가 간 이 대항전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국가 대항전이 있을 때만 잠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K리그가 열릴 때는 경기장이 텅 비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축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축구 경기장에 평소에 국민들이 많이 찾아야지 축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월드컵 축구는 4년마다 열리고요. 그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죠. 그러나 그렇죠. IOC 회원국은 206개 나라입니다만은 국제 축구 연맹에 그 FIFA에 등록된 국가가 211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21번째고요. 올림픽은 17일 동안 열려요. 그러나 월드컵은 한 달 동안 열려요. 오히려 이 동하계 올림픽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것이 축구죠. 러시아 월드컵 축구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축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한참 그 유소년 때부터 그 기술이라든가 체력을 길러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16강 더 나가서는 뭐 4강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라는 것이 말로 정말 사회 통합, 국민 통합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마다 경기장을 콱콱 메우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축구 K리그는 상당히 경기장에 관중들이 비거든요. 그걸 보면 기업들이 왜 축구에는 그렇게 크게 투자하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종목에는 투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축구가 정말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려면 축구인들이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평소에 월드컵 때만 응원하지 말고 우리도 이 축구 발전에 좀 의무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축구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뭐 운동장 가시면은 뭐 학교 운동장만 가보더라도 주말마다 그 동네 축구
그다음에 조기 축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생활축구 대회 그 해설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생활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축구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문제는 프로에서 많이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축구인들이 과연 이 K리그를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축구 경기장이 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축구인들의 크나큰 잘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프로야구가 82년에 출범해서 금년에 그 37년째가 되고요. 네. 프로 축구가 그 83년에 시작돼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프로야구는 그 10개 팀이 있죠. 예. 프로 축구는 1부 리그가 12개 팀이 있어요. 근데 1년에 38경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프로야구는 한 팀이 144경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로야구로도 또 그 중계 방송은 매일 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고요. 프로축구가 비인기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도 프로야구의 한 게임의 관중이 한 12,000명이 안 되고요. 프로축구가 한 7,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축구의 인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축구인들, 축구협회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언론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축구가 옛날보다는 많이 소외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특히 언론에 계신 두 분께서 더욱 많은 애를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예외적인 경우였죠. 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데는 물론 개최국이라는 프리미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오래전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 김영삼 대통령 따라서 그 유치할 때 저 여러 나라 다녀서 아는데 상당히 그 유치할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주 스포츠 외교에 전면에 나섰고 그리고 또 이 월드컵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문화시민운동의 제1기치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때는 김포라고 생각했죠. 김포 공항에 화장실 수준이 더러우면 한일 월드컵을 같이 하는데 일본에도 관중들이 가고 또 우리나라에도 관광객들이 올 때 두 나라의 문화 수준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 화장실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높인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하게 공공 화장실이 유지되는 게 사실은 그 계기가 축구였습니다. 한일 월드컵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정부가 노력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만큼 이 축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16강에 진출 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했다는 건 이건 저기 CNN 뉴스, 뭐 ABC 뉴스 다 상당히 중요하게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아주 세계에서 이제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그 정도 했는데 그 왜 대표단 들어왔을 때 또 일부 국민들이 아주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계란까지 투척하고 말이죠. 네. 어째서 그렇게 일어나나요? 지난 6월 29일 이제 귀국을 했죠. 네. 우리가 스웨덴한테 0대1로 지고 그다음에 멕시코한테 1대2로 지고 마지막 조 예선에서 세계 최강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 네.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잡고 네. 결국은 우리가 1승 2패로 16강 진출은 좌절이 됐지만은 독일을 잡았기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독일은 그 예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의 경우 신태용 감독이
독일을 잡지 못하고 3패를 안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그때 교육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결한 투척이 있었고요. 또 일부 축구 극상 팬이 그 이 엿가락과 비슷한 그 유니온 잭 쿠션을 던졌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기대했던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그때 홍명보 감독이 결국은 1무 2패로 그 이 16강 진출 좌절했을 때 엿새를 받았어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독일을 잡지 못하고 3패로 안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마 파문이 컸을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 그 국민들의 축구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슈틸리게 감독이 그 지난해 7월 그만두고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7월 4일 그 국가대표팀 감독 되면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48입니다. 그리고 네. 그 2016년 리우 올림픽의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네. 조 예선은 통과하는데 본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그 우리나라에서 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네. 조 예선은 통과하는데 본선에 가서는 져요. 2%가 부족합니다. 아직은 그 이 세계 최고의 그 축구 선수들이 펼치는 월드컵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도 반성할 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이 있다 보면은 네. 국민들의 관심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네. 다시 식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반복이 되곤 하는데요. 그것이 4년마다 주기로 계속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태용 감독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축구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신태용 감독이 제대로 그 팀을 맡아서 팀을 제대로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리우 올림픽 당시에 23세 이하 월드컵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을 당시에 계속 이끌고 갔던 팀이 아니라 그 전임 감독이었던 그 이광종 전 감독,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감독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임시 감독으로 이렇게 맡은 것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에 또 감독을 맡았는데 계속 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닉스 감독이 부진을 겪어서 중간에 경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감독이 됐고요. 또 이번에도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에 이어서 또 이어받아서 감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 번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받아서 감독이 됐는데 과연 신태용 감독이 이걸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의문을 품었거든요. 저는 신태용 감독이 저쯤에서 3번 연속 이렇게 임시 감독직을 맡았을 때 좀 사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네. 박성희 기자가 제대로 이제 잘 봤습니다. 그러면 신태용 감독이 작년 7월 4일에 우리나라 그 대표팀 감독 맡아가지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까지 21번 경기를 했어요. 네. 전적으로 보면 7승 8패 6무입니다.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득점 몇 골? 26골, 실점은 27골,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에서 평가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차기 그 대표팀 감독에 10명을 지금 좀 올려놓고 그 가운데 이제 신태용 감독을 포함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48살이고 제가 이렇게 신태용 감독한테 물어보면요, 그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그 뭐 홍명보 전무한테도 그렇고 김판곤 그 국가대표 선임 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 그 월드컵에 10번째 나가는 겁니다. 21번 가운데 9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는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6개국 빽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축구협회 가면요, 이미 그동안에 10번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있어요. 감독이 그걸 공부를 안 합니다. 기본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 좀 해야 되고, 왜 그 2000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4강이었던 히딩크 감독 얘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느냐.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 1승만 거두고 그저 16강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4강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축구인들은 그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그 전술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있는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의 그 이 전술이라든가 그 선수들의 감독이라는 건 말이죠. 선수들을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는 다 클럽에 가서 소속되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48시간에 모여서 그 A매치를 하고 나가는 것 말이죠. 그러면 감독이란 상대방의 전술을 빨리 캐치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에게 강점을 이용해서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 그게 쉽게 감독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못 내면요. 그럼 감독의 자격이 없고 빨리 교체를 해야죠. 지금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인데 감독이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뭐 요새는 바둑도 다 AI 동원해서 뜨고요. 예. 그런데 축구도 저는 AI 협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과 할 때는 그거를 저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AI에 의해 가지고 하면은 전술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도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AI의 활용 등등을 해가지고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도와줘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그런 그 단초를 보는 게 이번에 그 골키퍼로 명성을 얻었던 조현우 선수의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한다는 패턴을 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저 선수는 이쪽으로 찰 거다 하는 거를 알고 미리 그쪽으로 대비를 했었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력 분석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요. 9명으로 코칭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코치하고 그 스페인 이제 수석 코치가 있었죠. 그란데라고 하는 이번에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면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란데 수석 코치 당신은 신태용 감독한테 얼마나 조언해 줬느냐라는 걸 묻고 싶었는데 그냥 그 탈락하면서 다 스페인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은 다 되어 있고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부터 그 헤드셋 해가지고요. 그 코치들이 그 영상 그 분석해가지고 감독한테 그때마다 그 전력 분석을 해주게 돼 있어요. 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 그 독일이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데이터 과학의 기술의 승리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독일이 이미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선수들의 좀 컨디션도 저하가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탈락은 하게 됐지만 독일이 그런 데이터 기술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더 그 이전에 보면요. 2006년 그 독일 월드컵 당시에 그 독일이 그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4강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바로 그 골키퍼가 그 상대 선수의 그런 패턴을 다 미리 읽고 이제 쪽지로 그때는 쪽지로 했겠죠. 쪽지로 이미 패턴을 외워서 이렇게 막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지 패턴 이런 것이 가장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독일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긴 것도 그만큼 독일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좀 풍부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이나 이런 그 어떤 인성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특질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시스템이 이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축구를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4강을 본 말이죠. 프랑스 대 벨기에 뭐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이게 네 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네 팀에 이제 한 팀이 23명이잖아요. 엔트리가. 그러니까 92명입니다. 92명이 그걸 보면요. 81명이 바로 빅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프랑스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81명입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상황전을 보면서 야, 세계 축구라는 게 저렇구나. 우리는 그 기본기가 음바페 선수가 19살인데요.
발자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체력이거든요. 예.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네. 선수는 체력이거든요. 네. 체력이 안 되죠. 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술. 우리 인간도 기술이 있어야 무슨 뭐 나가서 공무원 하든지 무슨 뭐 엔지니어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정신적인데요. 제일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걸 쓰리시라고 그래요. 자신감, 컨트롤, 컨센트레이션. 이걸 쓰리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력이 안 되죠. 기술이 떨어지죠. 그런 건 굉장히 힘들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자신감도 없죠. 네, 컨피던스도 예. 떨어진다. 예. 네, 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좀 기술 발달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보면은 모두 승리 지상주의에 좀 매몰돼 있거든요. 물론 스포츠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승리라고는 하지만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유소년 스포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을, 개인기를, 기본기를 좀 차근차근 가르쳐서 큰 선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기는 법만 배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좀 창조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직 외워서 쓰는 어떻게 보면 공부에서는요 그런 스포츠만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뭐 야구, 농구, 배구 모든 종목을 통틀어 봐도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유소년 스포츠가 없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좀 고쳐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부도 그렇고 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공부 지력을 다 소모해가지고 정작 세계의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대학에서는 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축구에서도 유소년에서 그 알랑한 경기 승리를 위해 가지고 선수들이 자라나는 잠재력을 까먹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최동철 대기자님 보시면은 그런 상황을 축구계에서 많이 보시죠? 아시아의 최고의 그 스트라이커,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 26살이죠.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고요.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라고 우리나라 그 청소년 대표를 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 대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이 손흥정 선수를 갖다가 그 팀에 그러니까는 중학교도 춘천인데 춘천 중학교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축구 팀이 없는 데를 그 우원주로 보냈고요. 동북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시키고 뭐 그때 독일 함부르크로 가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손흥정 선수가 사실은 그 이 손흥민 선수가 네.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주 유소년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착실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운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16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그 이 세계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지켜봐야 할 선수로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국 우리가 탈락하니까 더 이상 그 손흥민 선수를 그 진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1,200억 원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술을 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네. 사실은 멕시코전에서 중거리 슛 한 때 그때 우리나라 대단했죠. 선수로서 예. 네, 저런 슛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저처럼 축구 잘 모르는 사람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예. 보면 뭐 정말 대단하죠. 그 독일과의 경기의 마지막 두 번째 골 넣을 때요. 네, 네. 그게 체력이 있으니까 주력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60m 달려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주세종 네, 선수가 네, 결국은 그 이 패스해준 거, 롱 네. 패스해준 거 갖다가 네, 집어넣지 네. 않았습니까? 웬만해가지고 그거 공 넣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예.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말이죠. 왜 골런 선수만 부각하고 방금 잘 말씀하셨지만 예. 주세중 선수가 주세종 선수, 예. 그 어시스트한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더 부각시켰으면 어시스트 해주는 선수를
고을런 선수의 한 절반 정도는 부각시켜줘야지 정말 팀 플레이가 살아날 텐데 계속해서 그 고을런 선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언론에 계시면서 그런 점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격 네, 포인트라는 것은 공을 넣은 거와 또 공을 넣은 그 도움을 줬던 걸 네. 공격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유럽 축구는 8월 중순에 시작돼서 5월에 끝납니다. 네. 그럴 때 월드컵이 이제 6, 7월에 열린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18골에 그 이 어시스트를 11개를 했어요. 네. 29개 공격 포인트 이런데 우리 언론은 골 넣은 것만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리 언론도 공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폭넓게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자로서는 그 제가 선배인데 그런 네. 점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유소년 축구부터 해야 된다는 이제 두 분 말씀하셨고 유소년 축구에서 이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기본기 익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엇보다도 일단은 학원 스포츠의 종말을 좀 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원 스포츠 같은 것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로서 성장 발전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이 이제 엘리트 스포츠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보면은 그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그 국위 선양을 위해서 스포츠를 엘리트 스포츠로 단기적인 발전으로 이룩하면서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한다. 또 이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스포츠가 좀 시작이 됐거든요. 가장 큰 사례로 예전에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고 8강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월드컵에서 8강을 나간 것을 보고 그 군사 정권에서 그 양지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평가를 내야 할지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지만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스포츠 문화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됐다고 보고요.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가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축구뿐만 아닙니다. 뭐 가장 가까운 사례로 요즘 또 빙상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 걸쳐서 이런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학원 스포츠거든요. 뭐 4강을 나가야 뭐 대학 특기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K리그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또 인기 구기 종목에서 보듯이 이 젊은 층 특히 자기 좋아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계속 어느 팀 응원하고 그런 팀들이 야구 경우는 있는데 죄송하지만 축구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어제 어떤 팀이 승리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축구 가지고는 그런 얘기가 일상생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가 되고 그 지난번 조윤호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제 깜짝 스타가 되다 보니까 대구 FC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대구에서 FC 서울과의 경기 때 관중이 13,000명이 몰렸습니다. 네. 5배가 몰렸어요. 네. 그만큼 스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대2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프로는요 자기 연고 홈 구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줘야 돼요. 그래야 관중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제가 네, 계속 하지만 언론이요 재미있는 걸 해줘요.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재미있어야지 이겼다 졌다 가지고 사람들이 갑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조윤호 선수가 원래 서울입니다 고향이. 네. 근데 처갓집이 포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윤호 선수는 그 아파트를 포항에 두고 그 출퇴근을 해 대구로. 그다음에 포항에서 뭐 현수막 걸고 뭐 대환영하니까 그것도 화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조윤호 선수 그 유니폼이 막 그 날개 돌지도 팔리고요. 그러면 또 그
21명을 뽑아가지고 사진도 찍게 하고 그뭐 사인해주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아 조현우 선수 정말 뭐 저도 3경기 다 봤지만 정말 우리가 진 2경기에서도 그 선수가 없었으면은 그럼요. 네 스코어 차이. 대패를 했을 겁니다. 예. 네네네. 그렇게 이제 스타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언론이 좀 더 재미있게 좀 스포츠를 좀 잘 포장해야 된다는 얘기에 참 동감을 하고요. 그러자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인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전 근대적입니다. 뭐 누가 이겼다, 졌다, 뭐 전북에서 뭐 이동국이 뭐 최고령골을 넣었다, 뭐 200골을 넣었다, 뭐 이런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발굴해서 그것을 기사에 싣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존 언론, 그러니까 좀 제도권 언론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좀 블로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터넷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조금 더 그런 쪽에서는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도권 언론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구단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언론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좋은 걸 지적했어요. 조현우 선수가 그 나이가 28살입니다. 네. 키가 1m 89인데 얼굴이 하얗죠. 그렇죠. 그 화장품에서 CF 하겠다고 막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네, 재밌죠. 야, 네. 자기 네. 원래 그 서울 친정 초등학교고 중대 부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선문대학교 나왔습니다만은 네. 포항으로 간 이유가 자기 와이프 네. 자기 부인이 처갓집이 그쪽에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서는 또 그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게 뒷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화제를 끌어서 이제 가는 건데 아주 그 뭐 이겼다 졌다 하고 뭐 그게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부족해요. 네, 네, 네. 하다못해 네. 그 조효조 선수의 머리 스타일이라도 그렇죠. 얘기를 해야 어떻게 저렇게 90분 동안 뛰면서도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왁스를 썼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아, 듭니다. 예. 아주 그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약한 거가 사실은 우리나라 상품 경쟁력 또 정치 경쟁력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축구에서도 예외가 아니군요. 저는 우리나라 축구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간의 이 경쟁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구기 종목에서는 그런 경쟁심들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의뢰껏 어디서는 우리는 어느 팀이야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구단의 상대편 선수 버스에 불 지르는 사태도 일어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만큼 또 영국의 훌리건처럼 예. 자기네 그 팬들이 아주 광신적인 응원을 하고 요번에도 저 TV에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 남미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 팀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뭐 멕시코, 영국 등등 해가지고 뭐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거리에서 마치 그 자기네 나라 선수가 골 넣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그런 이 열광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축구도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특히 일본하고 경기에서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국민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저는 이거를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이거를 축구에 녹여서 아주 승화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J리그하고 K리그가 이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처럼 좀 준 연합 경기를 해가지고 아메리칸 리그는 아메리칸 리그대로 하고 내셔널 리그는 하지만 30%는 또 서로 교차 경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합 챔피언십으로 가지 않습니까? 월드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한번 두 나라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교류하는 걸 하면 저는 순식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뭐 조현우 같은 선수들이
각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그 한일 평가전이 있었죠. 네, 그 네, 있기도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시안컵 내년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안컵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일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있고요. 그렇게 네. 정기적으로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야구도 그러니까 그 아시아 무슨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이런 거 있지. 네. 그렇게 우리 이 프로 야구하고 일본 프로 야구 이런 정규적인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거 예. 없죠. 근데 네. 이제 축구는 지금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축구는 야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자체에서 충분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 열기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축구는 이러한 이 국가 간 대항전을 곳곳에서 하고 최종으로 아시안 컵에 나가기 전에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게 그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요. 네. 그 J리그는 J리그, K리그는 K리그대로 이미 그 각국의 자기 나라의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시간적으로 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국제축구연맹이 그 지정하는 A매치 대회가 있어요. 네, 네, 말하자면 네.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있다든가 10월, 11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이렇게 그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양국의 축구협회가 그거는 한번 해서 당장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네, 뭐 정기 공연. 교류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네, 이미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K리그 팀, 물론 이제 상위 4개 팀과 J리그 팀이 또 이제 같은 조에서 붙어서 또 그런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또 한일 올스타전을 한번 치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런데 한일 올스타전의 예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어모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당장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유소년 축구죠.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부터 이제 체력이라든가 기술을 그 세계 선진국만큼 올려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16강을 돌파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저변을 넓혀야 됩니다. 네, 저변을 네, 넓히기 위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대한축구협회도 아마 이번 우리가 2회 연속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는 우리가 16강 갔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16강전에서 아깝게 이제 이 우루과이한테 1대1로 져서 8강을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2014년에 의해서 이번 그 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이 이제 좌절이 되는데 이제 2020년 카타르에서 이제 그 22회 월드컵이 열리는데 네. 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마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히 고심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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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구계 내부에는 한국 축구계 내부에는 이런 그 축구의 상대적인 그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경기력 향상을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리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축구계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독이 나오면은 나오기가 무섭게 감독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감독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분위기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 감독들이 계속해서 단명으로 그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뽑든지 아니면 한번 뽑아놓은 감독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원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체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그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도 이제 나이가 이제 48, 300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좀 더 네. 이 세계 축구를 좀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다시 또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이 이번에 레브 감독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선 네. 탈락했으니까요. 글쎄 지금 말이죠. 세계 랭킹 1위고 네. 지난 대회 그 우승이고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예선 탈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독일 언론이 그 예선 탈락했을 때 언론은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독일 축구협회가 레브 감독을 갖다가 2022년 그 카타르 월드컵까지 유임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 레브 감독이 이제 그 2006년 그 독일 대표팀 맡아가지고 12년 동안 160전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경기를 하는데 106번을 이기고 24번을 졌어요. 네. 30번을 비기고 네. 그걸 어떻게 네. 해물시킬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평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언론도 그 독일 축구협회 유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레브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죠. 지난번 월드컵 우승도 이 감독이 들어올린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네. 뭐 네. 그리고 저 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라든가 네, 이거 다 우승을 시켰기 네, 때문에 네, 네. 물론 이번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정말 참패를 했지만은 네. 그러나 레브 감독의 그 이 리더십이라든가 전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번에 손흥민 선수 잘했지만은 유럽 팀들은 그 유럽 리그를 뛰고 이 월드컵 기간 동안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이번에 뭐 결승전에서 이제 만난 이 팀들이 또 다 유럽 팀이어서 그거 참 강한 좋은 거.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유럽 축구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8월 12일 날 개막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5월 달에 끝나요. 그 다음에. 네. 근데 그 이번 러시아 월드컵 축구가 6월 14일부터 시작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월드컵에 네. 자기 나라 소수로 출전하게 되니까 평상시에 체력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이청용 선수가 이번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청용 선수가 사실은 자기 그 팀에서 제대로 뛰지 못했단 말이죠. 네. 데려갔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소속 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요 체력이 어렵습니다. 네. 그것이 네.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수들은요 네. 계속해서 체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축구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님 나오셨고 박상현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 좋은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구도 팀별로 응원하는 인구가 많아져서 K리그 경기에 관중이 보다 많이 모여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K리그가 보다 많은 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선수들의 몸값 총액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글로벌한 스포츠가 되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처럼 K리그도 인근 국가들과의 교류 경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4년 후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됩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수 역량을 보다 더 높이고 또 축구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번 러시아 월드컵 16강 경기에서 뛰었던 나라들의 국민들이 보여준 축구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귀국하는 우리 축구 대표단에게 계란 대신 꽃을 들고 환영 인파가 모여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